최저임금 인상. 지난해는 7,530원, 올해부터는 8,350원. 결국 싸움은 그 영세한 점주하고 저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어떤 싸움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경제적인 약자들한테 이 최저임금이 마치 임금의 최고 한도인 것처럼 적용이 되는 게 많은 거죠. 도의원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좀 크게 얘기하시죠. 네, 놀고 먹는 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물로 봐요. 물로 봐요? 진짜 이 물 문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장 상류에 있는 명품 소재련소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네. 물 속에 벌레들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인류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믿어야 될 거는 물이고 또 토지고 이렇거든요. 결국은 어떤 이유로든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다. 가끔가다 김성진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성진 도의원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나. 아니요. 안 돼. 이거는 정체성이 정체성이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도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꼭 해결해야 될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위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강산이 10번은 변해야 철길도 녹는다. 강산이 10번을 변해야 철길도 녹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고요.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그래서 아마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설립된 지 100주년으로 보는 분들도 많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임청각 그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제야 겨우 이제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산이 10번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그 어떤 그 일제 탄압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이제 천천히 좀 거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3.1운동 100주년이 올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경북이 3.1운동보다 조금 늦게 운동을 해가지고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경북의 순국자들이 또 가장 많잖아요. 3.1운동 사실 전국 단위의 이게 운동이다 보니까 3.1운동에 대한 어떤 그 조명 자체가 이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적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고요. 사실은 그 3.1운동 당시에도 영덕이라든지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그 만세운동들이 일어났었고 독립운동 유공자 중에 3.1운동 가지고 이렇게 그 독립운동 유공을 받으신 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 약 한 865분 정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한 40% 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3.1운동에 대구 경북이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다루었다라는 의미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는 게 팩트하고 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3.1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형을 살잖아요. 근데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워낙에 더 강렬하게 하셔가지고 징역형을 좀 높게 받았다고 네, 이게 하더라고요. 그 유난히 이게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 좀 사상적으로 좀 강하고 실천 의식들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타협의 의지라든지 혹은 어떤 그 조금의 어떤 물러섬도 없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강하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고초를 좀 많이 당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3.1운동과 더불어서 또 집중이 되는 게 임청각 복원 사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도 얘기를 했고 되기 전부터도 강조했던 사안이잖아요. 이 철도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철도 복선화 사업과는 1.5분 연관성이 좀 약하고 임청각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하는 논의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철도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엄두를 못 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철도에 이제 이설 작업이 되면서 마침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임청각을 방문하시고 지난해였죠.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또 아마 언급하시고. 정말 임청각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언급하시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방문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원형 회복을 하자 하는 의미로 이제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예산에 일단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한 16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280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이 임청각이 원래는 이제 한 99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52억 칸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출가한 형제들이 전부 그 옆에다 집을 지어서 다 살았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분가를 복원하고
동시에 뚝이라든가 나무나 이런 것까지 하고 80억 정도 들여서 석주 기념관까지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국토부 관계도 되고 문화재청과도 관계가 되고 보훈처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이고 경상북도와 안동시하고도 관계되는데 280여 정도의 사업비 중에서 안동시가 한 42억 또 경북도가 42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욕심을 하는가 하면 초대 국무령을 지냈다고 하면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100% 국비로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유지해 나가고 운영하는 부분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어떤 선양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지어놓고 나면 짓는 예산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대로 운영하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정말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네. 좀 더 여기에 이제 언급을 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철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고 철도가 완전히 이설된 이후 아마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궁금한데 그러면 그 관통하잖아요, 철로가. 예. 이걸 옮겨서 어디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화? 아니요, 지금 철도가 지금 복선으로 이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이설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이렇게 석주가에 돌아가는 거 바로 이제 석주가에서 그렇구나. 독립군이 9명이나 배출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일제가 1941년도에 중앙선을 넣을 당시에 이 전기를 끊기 위해서 석주 선생의 생가를 완전히 관통해서 의도적으로 수킬로를 그러니까 돌아서 관통하는 거를 예. 직선으로 그렇죠. 해서 예. 옮기는 그렇게 방향으로. 옮기는 네. 걸로 하게 되고 그럼 이걸 이제 원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른 것도 이렇게 원형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원형대로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 이 국비로 다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서울 기준입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각각 지역별로 다 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시기가 다르고 대구도 3월 8일 그리고 경북은 멀리 떨어진 지역은 4월 달이 되어서야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명칭을 놓고도 저는 3.1 독립운동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으로 부르고 경북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3월 1일 날은 실제 경북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이석주 선생이 지냈기 때문에 이걸 국비로 다 하자라고 하면 안동과 경북에 계신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이 상해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안동에서도 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임시정부와 함께하지 않고 이 다른 임시정부를 또 만들었던 분들이 계시고 다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석주 선생에 대해서만 국비로 모든 걸 투여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런 게 있죠. 그거는 아니, 조금- 그거 이제 어떤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뜻을 기리고 업적을 기리는 부분은 전혀 이설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임청각을 복원하고 기념관을 탁 지어놨는데 어떤 예산을 두고 이 기이한 일을 하신 분에게 혹시 하나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안동인들이 하는 거는 정말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그 순간 뜻을 기려서 다 부담을 해주면 이설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죠. 저는 아까 그 팩트 체크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사실은 급격하게 이렇게
이게 더 이상 이제 만세운동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고 독립운동 단체 중심으로 해서 사실 임시정부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져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외에도 서울에서 2개 뭐 이렇게 총 한 6, 7개 정도가 한 두서너 달 만에 쫙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전반적으로 좀 그 헌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어떤 국가 단위를 갖춘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한 3, 4개 단체가 나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모이면서 이제 그 9월 15일 날 통합 어떤 상해 임시정부가 출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어떤 임시정부를 좀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정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헌법에서 있고 있는 그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논의가 사실 어떤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계승의 시점부터 사실은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를 보통 5,000년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이제 그 임시정부의 어떤 그 국통을 잇고 있는다라고 이렇게 그 헌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100년으로 이렇게 봐주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게. 네, 3.1 운동하면 또 독립운동이고 독립운동하면 임청각이고 임청각하면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고요. 이게 그 사실 석주 선생님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의 삶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퇴계항맥의 정통에 서 계셨던 분으로서 제일 처음에 의병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다음에 애국개몽운동기를 거치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사상적 변이를 좀 거치면서 이후로 이제 일제강점 이후로 그 간도로 이렇게 그 이주하셔서 그 당시에 그 임청각의 재산 한 200억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걸 다 팔아서 이렇게 그 독립운동의 어떤 자금으로 가져가셨었고 그리고 이후로 이제 그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후학들 길러낸 이 과정까지가 한마디로 이렇게 독립운동의 어떤 그 전체 표상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블레스 오블리저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독립이 되었나를 볼 때 석주 이상용 선생의 어떤 그 한 살만 봐도 충분히 그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1운동 100주년과 임청각 복원에 대한 이 위원님의 결단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청각 복원은 100년간 묻혀왔던 정신을 새롭게 이어가는 첫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2019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문화 이슈 하나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앙금이 없으면 밀가루도 앙금 노릇을 한다. 붕어빵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무슨 뜻이죠? 새로 당선되신 이철우 지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경상북도가 앞으로 문화와 관광으로 사실은 좀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어떤 문화 정책에서 가장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그 스토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건물만 짓고 또 인프라만 구축하다가 실제로 정작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뒤로 남겨두는 그런 우려를 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실제로 이 2019년에 경북 문화재단 설립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을 볼 때 그 문화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경상북도 문화재단 설립인데요. 지금 그 광역지자체 17개 중에 지금 경상북도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다른 곳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문화재단을 왜 주로 설립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문화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이분이 좀 알만하면은 계속 이렇게 그 인사이동이 좀 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좀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그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원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키워야 되고 그 문화 소유지를 가능한 좀 문화 향유지로 좀 바꿔내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하는 게 이제 문화재단인데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좀 논의가 시작되다가 작년에 이제 민선 새롭게 시작되면서 굉장히 좀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설립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은 이철우 지사가 이야기하는 관광 경북에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와 아울러서 동시에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재단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재단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지만
해외 어떤 이렇게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 재단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 거니까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경북 관광을 선도하는 기구로 가자 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김성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 괜찮은데 지금 방향은 약간 좀 이상해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처음에는 그 엑스포하고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을 합칠까, 또 거기다가 이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도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요 근래 이제 정리되는 방식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정관을 고쳐서 경북 그 문화재단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거의 정해졌고 그 세부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가 문화예술의 정책을 좀 시행해야 되는 그 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에 이제 이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어떤 그 본래 정체성은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은 지금 꽤 남아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게 우려가 좀 되는데요.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문화재연구원을 이제 문화재단으로 뭔가 이름에 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쟤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려가 됐던 게 이철우 지사가 지난해에 당선되고 나서 일자리를 30만 개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그중에 10만 개를 문화관광 영역에서 창출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엑스포재단과 경북관광공사도 또 있잖아요. 관광공사도 있고 문화재연구원과,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도 이거는 역할들이 아예 다르다라고 보는데 이걸 좀 서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문화재단으로 바꾼다. 이게 문화재단이 타 광역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문화재나 관광의 영역보다는 문화 소외 지역, 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것들을 결과물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문화재단의 가장 큰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그 구상을 보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짬뽕된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 과정이나 거치게 되면은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 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논의들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합쳐져서 설립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이참에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경북의 콘텐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의원님들? 유교. 유교. 유교는 정말 정신문화의 수도 많죠. 안동 얘기하시는데 세계 유산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벌 이것도 있죠. 독립운동 기념관.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꼽는 게 사실 엄마까투리예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엄마 까투리. 콘텐츠 생산에서 소비로 가는 굉장히 어떤 모범적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권정 선생의 어떤 그 동화로부터 시작해서 만화로 만들어지고, 또 단편 만화 영화긴 하지만 어떤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EBS의 어떤 그 시리즈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지금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캐릭터 상품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재 진행형인 걸 보면 사실은 콘텐츠 산업의 힘은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새로운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파생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워서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비전 없는 문화 관광 산업 육성 될 수 있잖아요. 학계에서는 뭐 스토리텔링을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이 스토리텔링의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모든 콘텐츠는 사실 스토리로부터 창출되고 그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좀 아쉬운 게 의외로 이렇게 스토리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 정책적 배려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여요. 이게 작년 2018년 그 문화관광부 예산 중에 콘텐츠 관련 예산이 한 대충 한 7,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야기만을 어떤 그 스토리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숨겨져 있는 예산까지 합쳐도 그렇게 보면 10%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배려가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경상북도 차원에서 스토리 아니면은 창작물에 의한 어떤 콘텐츠 이쪽에 관심 기울인 것이 한 10년 정도 돼요. 음악가투리 같은 경우는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 TV에도 방영이 되고 미국, 독일 이렇게 해서 한 15개국의 24개 방송사와 지금 방영에 따르는 협약이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판매 수익을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음악가투리 그러면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2010년도 제가 안동 시의원을 할 때에 음악가투리 또 영화 제작, 실경 뮤지컬 이런 걸로 해서 20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그때 제가 마침 예결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걸 20억을 전액 다 승인을 해줬어요. 해줄 때 지난번까지 이제 컨텐츠진흥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김준환 원장님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억 다 쓰십시오. 편하게 쓰십시오. 다 없애도 괜찮습니다. 대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그때 김준환 원장님이 분명히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 만화로서 음악가투리를 제작을 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예산 스토리에 왜 예산이 이렇게 적게 배정되는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패할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스토리는 가장, 네. 한 100개 중에 스토리텔링을 해도 한두 개 정도가 성공을 하는 거죠. 이 권정생 선생이 쓴 동화가 수십 편이 되잖아요. 그 중에 이 엄마가투리가 이렇게 발견돼서 지금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거지 모든 스토리가 성공하진 않거든요. 이게 실패할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관에서 스토리에 예산을 배정하기는 정말 어렵다. 실패하면 욕먹고 이 의원님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가 두 가지 있는데 청도에 자리 잡았던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만들었던 이 개나 소나 극장이 결국 떠나기로 했잖아요. 스토리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상의도 없이 이 관에서 업무를 진행해 버린 거죠.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떠나게 됐고 그리고 반면에 이 대구의 그 근대 골목 건물로만 보면 별로 남아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입힌 게 한 사람이 한 10여 년 동안 이 대구는 보부상의 도시다라는 자기 이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제강점기에 이 대구의 근대 모습이 왜 이렇게 형성됐는지 입힌 거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책도 내고 나서 그제서야 대구 중구청이 야 그러면 이게 돈이 되겠다 같이 해보자 그제서야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하면 새로운 창작물은 만들어지지 않고 엄숙함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이게 안동이 이제 스토리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넘쳐난다. 사실 이제 저희들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국학진흥원에 가면 50만 점의 기록 자료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숨어 있겠죠. 근데 본받을 만한 인물에 대한 어떤 미담 사례하고요. 그 관심과 흥미를 끄는 콘텐츠의 영역은 사실 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쪽은 재밌어야 되고 이쪽은 그 흥청하고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장기영 선생을 선양을 하면서 이 여중군자를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사실 그 당시 유명한 감독님도 모셔오고 뭐 이런 그 일들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재미있게 만들면 팩트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화 하시는 분들 몇백억씩 투자해서 사실은 인풋이 그만큼 들어가고 아웃풋을 빼야 되는데 안 재밌게 만들면 넣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중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할머니 그렇게 안 사셨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늘 비화될 수 있는 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좀 풀려 나오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스토리텔링 할 때 망할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위원님 경북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결단
들어볼까요? 문화유산의 가치 그리고 관광의 성공 이건 결국은 스토리가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2019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어떤 게 있는지 또 준비를 하셨죠, 김 의원님? 제발 좀 같이 삽시다. 같이. 누가 혼자 살았나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중앙의 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정말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이 선거구 개혁에 대한 목소리 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지난 한 해. 예. 각 정당의 대표들은 단식 투쟁까지 벌여서 지금 뜨거운 감자였는데 현재 선거구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5개 정당이 서로 간에 이 선거제를 개편해보자 하는 선은 합의가 됐지만 강론 부분에 있어서 각 정당들마다 또 생각들이 틀리고 큰 정당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속내도 서로 간에 다 틀린 것 같아요. 두 분의 속내는 어떠세요? 살짝 한번 알아볼까요? 두 분의 속내지만. 저는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저는 연동형일 때 권역별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그런 생각이에요. 당론인데요. 아니 그런데 그러기 헷갈려요. 위해서는 김선생님 어느 그러기 당이었지?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의석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그게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300석으로 제한되어 있는 묶여있는 현재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5개 정당의 대표가 모여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국회 내에서 표결 처리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거에 뛰어든 각각의 군사들이 게임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하는 게임의 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결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이제 국민들이 어떤 모아주는 방식들이 아마 돼야 될 건데 그게 뭐 형식은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입에 익은 용어지만 저희들한테는 이게 하나도 안 와닿는 그 용어들로 이렇게 맞아요. 그러다 보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쟤들 계속 저 갖고 싸우다가 지금 또 저 갖고 또 싸우네. 그리고 그 한 의석 더 차지하려고 계속 싸우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뭔가 어떤 그 좀 큰 틀에서 합의를 국민들이 이루어내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계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은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 스스로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해지는 게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4개 의성 같은 경우에는 군위, 의성, 청송, 상주 4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5개, 6개, 7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까지처럼 거대 양당 체제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당 체제로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번 변화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럴 때 연동형 어떤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는 뜻은 저는 철저한 지방론자니까 중앙과 지방을 전국적으로 묶어서 각 당에서 예를 들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때 비례대표로 나올 명부를 제출하게 되면 결국은 중앙 인사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율과 지방의 국회의원 비율이 더 차이가 격차가 커지게 되면 지방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들은 이제는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에서 권역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분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이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면 지역 차별도 더 커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표의 인구 등가성 문제 때문에
경북에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도 나오게 된 건데요. 경북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고 그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 수는 300명이 고정인 상황이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니까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적으면 의사가 벌어들이는 돈도 많고 권위가 점점 더 커지죠. 근데 의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네에서 의사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가지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국회의원들이 비서관과 보좌관들까지 합쳐서 10명을 쓰잖아요. 인턴까지 합치면. 이 10명을 들어가는 돈을 세비는 고정해놓고 국회의원을 저는 550명까지 늘려서 국민들의 세금은 그대로 나가지만 이 비율을 내가 국회의원에 의사표시할 수 있는 비율을 늘려서 우리 지역 대표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천 의원님이 한편에 굉장히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째, 제 발등 지가 찍는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에 걸맞게 활동을 못 해온 거죠. 예.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하면은 국민들이 허용을 안 하죠. 예.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보좌관 1명 줄이면 뭐 국회의원 몇 명 더 증원시켜도 안 되겠느냐.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잠시 한 1년 정도 줄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농민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한 분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꼭 농민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은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그 지역을 대변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는 농업도 대변할 거고 공업도 대변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너무 좋게 표현. 너무 좋게 표현하시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대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과 언론사를 계속 왔다 갔다들 하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가운데 실제 경북에 살고 계신 분 몇 명 안 돼요. 없어요. 이 서울 국회의원이에요. 그냥 고향이 경북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지역을 대변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농민 국회의원이 1명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농업 관련한 입법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성 출신인 김영건 국회의원이 만약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걸 경북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농민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늘리는 게 경북 도민들한테 저는 훨씬 더 이득이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6월에 이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 선거구에 대한 인구 편차, 이 수용 기준을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선 뭐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또 제기했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지역 대표성 문제가 큰데요. 경북의 경우에도 광역의원이죠. 도의원을 뽑는데 의성의 경우에는 2명을 선출하죠. 그 안동의 경우에는 3분을 선출하죠. 그리고 포항은 8명을 뽑습니다. 구민은 6명이고. 근데 영양은 1명을 뽑습니다. 군의도 1명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의 이슈를 이야기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의 입김이 훨씬 더 세다. 근데 이걸 더 줄이게 되면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도 1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구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면 경북처럼 땅이 넓고 기초지자체가 23곳이나 되는데 인구 편차가 큰 지역의 경우 특정 지역의 의견만 반영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국적인 문제죠. 어쩌면 이게 우리 스스로 일찍 대처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초자치단체 3개, 4개 묶일 때 지방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어쩌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 등가성만 하지 말고 지역의 등가성도 주자. 아니면은 최소한 지방 교부세 교부하는 기준에 맞는 정도의 어떤 지역구를 획정하자 하는 이런 주장들을 꾸준히 했으면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될 때 우리가 거기 대처를 못한 거죠.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갈수록 인구가 적은 지방들은 상대적으로 이 대표성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농어촌형과 도시형이 결합된 복합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도 한 국가 단위에서 선거 제도를 각각 다르게 시행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도 입장이 이게 좀 후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헌법에 위배되죠. 가게 되면은 헌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네네. 보겠죠. 그러니까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이 많은 지역에서 불만이 있고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택시비를 책정할 때도 거리하고 시간을 다 계산할 줄 아는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국회를 뽑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역과 인구를 동시에 이렇게 좀 고려하는 그런 안들이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그건 아마 이런 게 네.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택시를 잘 안 타고 있어서 근데 이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이 사람들은 몇만 명만 대표한다는 생각만 갖는 거지 어떤 지역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안 갖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에 사는 판사들에 의해서 수도권에 사는 국회의원들이 많도록 만드는 이런 결과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게 광역의회도 꼭, 마찬가지죠. 그걸 꼭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만을 뽑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직업의 형태가 다양하고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면 그거에 따른 대표성을 갖는 비례대표들을 내보내는 것이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가 아니고 직업별 비례대표를 이 낼까요? 제도의 이게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선거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거도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뭐 대선에서 지방선거까지 최근에 이렇게 선거를 쭉 지켜보면 보수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보수의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경북 지역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남권에서 보수 세력이 그래도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졌거든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말하자면 영남권의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보수였겠죠. 그 이후에 또 김대중, 노무현, 또 그 이후에 박근혜 이렇게 오면서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지역성적인 대결도 강했었다 이렇게 보는데 워낙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혁명에 의해 가지고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아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영남권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보수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물론 봐야죠. 그렇진 않지만 보수 세력이 강한 건 아직까진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보수가 진보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지. 아니,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김 의원님 역사는 주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고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찍어왔지만 이게 영남이 굉장히 진보 지역이었고요. 철저한 야당의 땅이었죠. 이게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이게 사림이 만들어지고 중앙정기 한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숙종 때 이후로는 아예 그 경상도의 출신들이 그 경상도 이름을 달고 중앙정기에 진출이 불가능한 시절을 한 300년 정도를 살았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300년 만에 드디어 영남이 중앙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 지역은 야당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만큼 또 뭐냐면 그 퇴계학이라는 어떤 그 실천 정신이 가지고 오는 그 성향 자체가 대단히 좀 진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또 올바름을 강조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강력한 어떤 이념과 진보성을 좀 띠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저는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인구 구성의 형태상 보수적인 성향이 진보 성향으로 바뀌는 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경북 도민들이 보여줬던 조금의 가능성, 그로 인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민주당 후보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어붙은 동토는 아니구나. 이거는 어쩜 우리가 준비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문을 더 열어제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였기 때문에 그 임미원 입장에서 좋은 거죠. 보면은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은 잘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본다고 봐요. 네, 그럼요. 김 의원님 선거에 대한 결담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가와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접점이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접점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네, 김 의원님 선거에 대한 결단까지 들어봤는데요. 2019년에 그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어떤 거 꼽으셨죠? 인구 10만 글쎄요. 인구 10만 글쎄요. 근데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도청 신도시 얘기인 것 같아요. 도청 신도시 어쩔 수 없이 우리 경북도의 관심이고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관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계획했던 일들이 차근차근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청 신도시의 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많은 기관들이 지금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사도 많이 지었는데 보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여기 저렇게 큰 건물이 있을 필요가 있어? 저 비용 왜 저렇게 많이 들어? 돈 많은가 봐?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지난해 10월 달인가 이런 보도가 있었죠. 경상북도 청사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아마 한 인건비로 5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그 앞을 지나갔어요. 하는 소리가 몰랐던 거죠. 여기 마을인가 봐. 이러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커서. 이렇게 아마 전부 도청 신도시 조성을 3단계 계획으로 해서 1단계만 된 것이다 보니까 중간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만 되어 있다 보니 이 도청이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거나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죠. 하는데 신도시 조성이 다 이루어지면 아마 도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한쪽 기퉁의 일정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와서 보면은 이 도청 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산책길, 뭐 천연숲 또 이렇게 저수지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배치를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도청과 도의회 건물을 보면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출입 카드가 없으면 출입도 할 수가 없어요. 의회와 도청을 연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 도민들이 한번 둘러보고는 가지만 거기에서 즐길 만한 것들, 같이 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히 경북 밖에서는 야 역시 경북은 저 봐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보수적인 동네를 상징하고 있다. 마치 보수가 부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이 도청과 도의회 건물이 웅장함과 더불어서 도민들이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현재의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이 아직까지 제대로 도시가 형성이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거나 주민이 많게 되면은 결국은 도청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철우 신임지사가 이 제2청사 건립을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래서 또 네. 논란이 많은데 제2청사 건립 득일까요? 실일까요? 그 제2청사를 그때 물어봤어요. 근데 제2청사 환동회권 중심으로 해서 짓는다 이랬어. 근데 지금 흩어져 있는 연락사무소를 한데 모으는 정도의 의미이지 도청과 거의 걸맞는 수준의 뭐 제2청사를 짓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도시가 아직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제2청사를 짓고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지난해 2월 21일 날 함동회 본부가 네. 그죠? 문을 열었어요.
거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항 테크노파크에 경북 테크노파크. 포항 포항 테크노파크 있어요. 포항 테크노파크에 무상 임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청식을 하는 날 그 당시에 도지사 후보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서 앞에 쭉 세워놔 놓고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을 이야기해봐라 이래 되니까 도지사 후보들이 표가 일단 다시 오니까 각가지 공약들을 다 했어요. 이철우 지사도 제2청사 공약을 했죠. 근데 해놓고 보니까 법적으로 제2청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동해 이 지역 본부에다가 동해안 전략산업국, 네. 해양수산국, 또 한동해 종합민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새로 지어요. 지금 무상으로 있으니까 이제 도가 결국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그러니까 이건 모으는 기능이죠. 예, 네, 흩어져 있는 지어가지고 기관을 모으는 거. 250억 정도를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한동해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 포항, 경주 뭐 이렇게 영천 이렇게 해서 100여만 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민원 업무를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현재 한 150명 정도가 전부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근데 예. 예. 저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북이 진짜 넓어요.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의 특성하고 한동해권의 특성이 너무 많이 달라요. 업무 처리하는 것도 틀리고요.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달라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실제로 이 지금 도청의 위치가요. 모든 23개 시군에서 오기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락사무소 수준의 업무 공간은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해양수산업물을 보는 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그런 것 정도를 조금 이렇게 네. 가져와서 조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된다면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어떤 그 정책적 판단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이미 지난해 2월 20일자로 개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없애거나 하는 거는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도 일정 이해가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포항 테크노파크가 있는 곳에 저도 가봤는데 위치가 포항 시민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에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걸 이제 포항 도심으로 한 건물에 출자 출연 기간도 일부 있잖아요. 네. 그 기간들까지 함께 들어가는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지 거기에 제2청사를 짓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북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 의원님이 이해를 하면 돼요. 다들 손을 꽉 잡으셨어요. 두 분이 동의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 천 의원님이 이해하면 도민의 입장에서 된 거야. 도청 신도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것 말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비싼 임대료도 있고요. 네. 신도시 명칭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죠? 환경에너지 타운까지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환경에너지타운 현재 공정률이 80%를 네, 넘었어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고 그것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말 철저하게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어떤 편익이나 스포츠 이런 시설들은 2, 3단계 사업 부지 내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미 주민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계속 분출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스포츠 시설들도 만드는데 원래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요. 그냥 노천 배드민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전부 배드민턴은 실내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괜히 도가 뚱뚱한 짓 한다고 원성 안 듣겠느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환경에너지 타운의 경우에는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 이상 공정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소송에서 1심, 2심에 다 지금 진 상태거든요. 내용을 따져보면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환경에너지 타운이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이 뒤에 들어와서 몰랐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지 이 부분이 남아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신도시가 조성되면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단계, 3단계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신도시 이외에 바깥에 있던 안동 구도심과 그리고 예천 이 주변의 도시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함께 편의시설들을 맞춰 나갈까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도 좀 받아들이시고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사업에서는 원래대로라면 스포츠 컴플렉스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뭐 병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데 병원도 2018년도에 시도를 했다가요 계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들어갈지도 아직 장담 못하고 지금 현재 거기 병원은 한 군데가 개설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그새 또 많이 또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네. 전부 한 5곳 다행이네요. 정도 있고 개원하거나 이렇게 합치면은 10곳 이상의 이제 가정의학과, 소아과, 치과 해서 쭉 들어오는 계획들을 지금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도시를 계획해서 만드는 가장 근래의 도시잖아요. 멋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민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있는 대로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람들이요 왜 안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요 딱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된대요. 10년 뒤에 여기 땅값이 오를지. 10배로 뛸 것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리고 그 확신을 기관이 주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청 신도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도청 신도시는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거는 명확하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40대 이하가 80%가 넘습니다. 이런 도시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죠. 근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결담하신 것처럼 인구 10만? 그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죠.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데는 일정 가능하겠구나 이런 거죠. 어쩌면은 10만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도청과 신도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크게 소통하고 함께하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새해니까요. 아니, 결단은 조금 부정적이셨는데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지금까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임 의원님 어떠셨어요? 19년도가 적응이 안 돼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2019년도를 본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일단 한 달 정도는 좀 이렇게 즐겁게 한 해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막상 비상대책위원회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자꾸 고민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해 한 달간은 그냥 고민 없이 즐기신다는 게 마음껏 술 드신다는 의미는 아니죠? 포함이 되겠죠. 역시 그렇군요. 네. 김 의원님은요?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것이다.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뜻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네요. 희망적으로. 네. 저는 그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해도 할 일이 많겠구나. 걱정거리가 많아야지 일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항상 여기 계신 두 분도 감시하고 여기 이 박사님도 감시하는 이 2019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시 안 하실 거죠? 예, 위원장님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사생결담을 하고 나서 새해 계획을 좀 더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새해가 되면 모두가 행복을 꿈꿉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그 꿈이 어디 갔지 모두 다 찾게 되죠. 올해 시작은요. 이렇게 시간과 환경 탓을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사생결담도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